K보트 시당국이 발표한 시의원 선거 결과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토리당과 휘그당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결과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순 없거든. 어? 아! 오랜만이군. 호기심 많은 친구가 요즘에는 왜 뜸하신가 했지? 그동안 특기를 살려서 탐정이 됐지. 오늘은 내 새로운 고객을 소개해 주려고 왔어. 안녕. 나의 새로운 고객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부모를 찾아 안아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의 주인공. 자, 이쪽은 내 친구 로이야. 늘상 뭔가 연구에 몰두해 있는 아마추어 연구가라고 할 수 있지? 하이. 하이, 베트라고 해. 난 K보트시 법원 담장을 넘어왔어. 친구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누군지 알아보기 위해 여행 중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제이를 탐정으로 고용한 거로구나. 그렇다면 잘 찾아온 거야. 내가 요즘에 신기한 걸 발견했으니 한번 들어볼래? 자, 이제 이쪽으로 와서 내 얘기를 좀 들어봐. 뭔가 도움이 될 수도 있어. 그래. 들을 준비는 됐지? 됐고 말고 우리는 절박한 학생들이라고. 잘 들을게. 나도. 좋았어. 지난번 K보트시에서 시의원 선거가 있지 않았어? 시 당국이 선거 결과를 발표했는데 결과가 뭔가 자연스럽지 않아서 내내 들여다보고 있었어. 나 로이 박사의 호기심은 흉내쟁이 제이와는 달라. 땀을 뻘뻘 흘리며 연구에 몰두하는 중이었다고. 먼저 이 정당들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결과를 한번 보라고. 4에서 5일간의 시간차가 있었다 해도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놀라운 일이야. 맞아. 지난번 K보트시에서 시를 대표하는 합창단을 투표로 뽑을 때도 같은 일이 있었어. 분명히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열심히 투표했는데 주최 측이 결과를 미리 정해두고 가수들을 뽑았던 사건 말이야. 그런 일이 있었어? 바로 그거야. K보트시에서 33명의 합창단을 선발한 사건. 일명 프로듀서 33을 떠올린 거지. 알고리즘의 개입이 있다면 투표는 형식적인 눈속임일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 자, 제이 녀석이 방문하지 않았던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열심히 알고리즘의 흔적을 찾아봤어. 프로듀서 33? 핑미요. 핑미요. 이 노래 몰라? 그러니까 그 사건이 조작이라는 거야? 그래. 좀 더 들어보자고. 프로듀서 33 사건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계산식을 넣어둔 거야. 그렇다면 지난 K보트시 시의원 투표에도 이런 계산식이 들어가 있었다는 건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그 계산식을 찾아보려고 끙끙 앓고 있었던 거야. 일단 저 쌍봉형 히스토그램에 비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에 어떤 계산식이 있을 것을 가정한 거지. 말하자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는 사람의 키높이와 허리 높이처럼 일정한 상관관계로 움직이는 것이어야 하거든. 키가 큰 사람은 허리 높이도 높아지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사전투표를 동일한 키높이로 맞추는 방식으로 비교해보기 위해 백분율을 계산한 거야. 이걸 표준화 작업이라고 해. 그래야 정확히 비교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물론 꼭 그래야 한다는 규칙 같은 건 없어. 길이 다 나기 전에는 길을 다듬어 가야 하는 법이지. 풀숲을 헤쳐 길을 찾거나 만들어 나가는 식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방식이라고나 할까? 목표라면 프로듀스 33 사건에서와 같이 일정한 결과값을 미리 세팅해 놓은 계산식 같은 것을 찾아보려고 했던 거야. K보트시의 시의원 수는 모두 300명이야. 그것도 정당 투표로 정해지는 비례대표를 빼면 253개 지역구 시의원이 있단 말이지. 프로듀스 33에 비해서 비할 수 없이 복잡한 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정확한 계산식을 찾아내는 데는 실패했어. 33명을 뽑는 것과 300명을 뽑는 것은 우선 규모가 달라. 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옛말에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는 말이 있지. 뭐라고? 자자, 싸우지 말고. 그러면 다시 되짚어보자고. 나는 K보트시의 투표와 개표 과정에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을 알았어. 우선 프로듀스 33 사건은 사전에 온라인 투표를 하고 또 생방송 도중에 실시간 투표를 해서 시민들이 심사위원이 되어 공식적으로 데뷔하는 가수를 선정하는 시민 프로듀스 제도 같은 거야. 사전 온라인 투표가 있고 약 3시간 30분 동안 실시간으로 문자 메시지 투표를 해야 해서 11팀을 정하는 제도였으니까 규모를 빼고는 K보트시의 의원들을 뽑는 제도와 비슷한 점이 있거든. 우선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가 있지. 그리고 일정한 시간 내에 선발하는 것도 같지. 그렇다면 프로듀스 33 사기 사건처럼 말은 시민 프로듀스 제도 같지만 실제로는 주최 측이 미리 11팀을 정해놓고 투표는 눈속임으로 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K보트시에서도 선거 관리를 하는 기관에서 일종의 주최 측의 농간을 부릴 수 있었다는 건가? 아하. 그렇지. 말하자면 K보트시에서도 주최 측에서 미리 뽑힐 시의원을 다 정해놓고 시작했을 수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연예인 데뷔하는 것과 시의원을 뽑는 것을 나란히 비교하기에는 무게가 너무 차이나는 사건 아닐까? 물론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어. 그러나 시의원 선거는 오히려 더 대담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말하자면 수사기관까지 장악하는 거대한 권력이 있다고 쳐? 그러면 아무리 심각한 범죄라도 수사기관이 잠들어 있으면 과감하게 할 수 있거든. 자, 어쨌든 가정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단서를 발견했거든. 압승을 거둔 토리당의 선거 전략을 짜는 인물이 선거 압승을 자랑하며 자신들이 이런 결과를 미리 점친 것처럼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선거 결과를 예측했다고 자랑을 했어. 이 표를 한번 보라고. 이 표는 K보트시 전체 지역의 판세를 정확히 읽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 전체 지역 의석 300석 중에 우선 직능대표를 뺀 지역대표에 대해서만 보자고. 직능대표 47석을 제외한 253개의 지역대표를 살펴볼 때 애초에 토리당이 우세한 지역은 68석뿐이었어. 67석은 조금 유리한 지역이고 나머지 28석은 사실 승리한 불투명한 지역이었거든. 그런데 선거 결과는 모두 토리당이 석권해버렸어. 선거 당시 K보트시에 전염병이 돌았고 그 때문에 모든 시민들에게 K보트시가 현금을 돌렸어. 적어도 고무신 수십 켤레는 돌린 셈이라고. 시민들이 이런 떡고물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토리당은 특수한 상황에 공을 돌리겠지? 그러나 사전투표에서만 압도적인 표를 얻어 163석을 석권하게 됐다는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거든? 그러니 나 로이 박사가 손을 놓을 수 없었지. 프로듀스 33에 사용했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고 변수가 많은 선거이긴 하지만 역으로 어차피 디지털 세계에서는 11명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투표나 253명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투표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 거지. 그렇다면 K보트시도 미리 253명을 다 정해놓고 시작했다는 건가? 프로듀스 33 사건처럼? 와우, 게다가 투표율과 득표율까지? 바로 그거지. 투표율과 득표율, 당선자까지 미리 설계해두고 실행을 했다고 가정해보면 의외로 부정의 방법을 찾는 것은 쉬워지거든. 프로듀스 33은 주최 측의 조작이 너무 어설퍼서 시청자들에게 들킨 사건이라고 들었거든. 그래서 호기심 많은 나 탐정 제이에게 그 사건은 그다지 흥미를 끌지 못했지. 맞아. 말하자면 9명의 참가자가 1%의 득표율 내에서 경합을 하는 상황인데 조작 득표율을 미리 0.05%라는 큰 단위로 설정해둔 경우였어. 그러니 참가자들의 득표율 차이가 같은 숫자인 경우가 시청자들의 눈에도 쉽게 보이는 거야. 육안으로도 조작이 훤히 보일 정도로 어설펐던 거지. K보트시의 선거 결과도 마찬가지였어. 도저히 난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또렷한 규칙성이 선거 결과 데이터에 어렴풋이 보였거든. 내가 뭔가 수학적인 규칙성이랄까? 그런 것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 점 때문이거든. 일단 이 히스토그램을 보자고. 지난 K보트시의 선거 결과와 확연히 다른 표에서 충격을 받았어. 하나는 종 모양이고 하나는 두 개의 봉우리야. 사전선거에서만 10%에서 13% 토리당이 앞서갔다고. 이게 조작의 결과라고 가정하면 우선 유권자 수를 조작으로 늘리고
투표율도 10% 이상 높여서 높인 만큼을 토리당 후보에게 몰아주는 식이지. 특히 사전투표에서 대부분의 조작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 당선자가 사전에 미리 설계되어 있었고 투표 개표 과정에서 당선자를 컴퓨터가 확정해 나가도록 설계되어 있을 수 있다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 그렇다면 선거가 끝나고 K보트 씨의 파다하게 퍼진 소문은 사실이었던 걸까? 선거 결과 데이터에서 일종의 디지털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는 소문 말이야. 해커의 지문이라고도 부르지. 해커의 지문? 뭔가 의시시한데. 바로 그 발자국을 추적한 것이 바로 나란 말이야. 오늘 내가 이 발견의 비밀을 공개할 거야. 자, 봐봐. 토리당 각 지역구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100분율로 표준화한 비중값을 순차적으로 배열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50% 지점에서 교점이 발견돼. 당일 과반 이상 득표한 모든 지역구에서 사전의 비중이 당일보다 낮았어. 반대로 과반이 안 된 모든 지역에서 사전의 비중이 당일보다 높았고, 인위적인 조작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각 지역 사전 비중값과 당일 비중값의 차이값을 당일 득표수에 곱해서 지수로 만들고 그래프를 그려보았어. 이때 지수값이 1, 2, 3에서 15까지 순차적으로 가다가 16, 17이 없지? 또 쭉 가다가 28이 툭 나온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69까지 나오지. 그치. 16, 17은 없고 띄엄띄엄이네. 이런 현상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지 않더군. 뭔가 숫자들의 클러스터가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 것이. 드문드문 지수가 비어있는 것이나 28, 69 이런 이색적인 수치가 나타난 것이 이유가 있다고 본 거야. 엥? 자, 28이란 수를 만들기 위해 1부터 7까지 더하면 되거든? 7개씩 특정 숫자가 그룹을 이루고 있고 이 숫자들을 더한 수에 어떤 규칙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지. 그래서 지수가 큰 지역구부터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7개씩 끊어보게 된 거지. 253개 지역구에서 최대 32개씩의 조합을 만들 수 있었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정선거 애니메이션 배춧잎 투표지 출생의 비밀 해설 방송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팔로드 파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것은 하나의 선거 결과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2020년 4월 15일 선거 결과 데이터에 들어있는 마치 비밀 코드 같은 암호 코드 같은 그런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려봤자 알아들으실 수 있는 분은 아마 극소수일 것 같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팔로드 파티를 해설하면서 과연 이것이 전국에 계시는 3천만이 넘는 유권자들을 향한 얘기일까? 저는 다음 세대를 향한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계속 존속을 한다면 누군가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불의한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고, 어느 시점이 되면 국민의 많은 수에 해당되는 사람들, 적어도 지금 코딩이나 알고리즘 이런 것에 익숙한 다음 세대는 분명히 알아차리지 않을까, 약간 이런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이킴이 발견한 팔로드 파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이 계시면 기본적으로 오늘 설명으로도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제가 해커의 지문 발견기를 썼습니다. 로이킴이 기본 초고를 작성하고 제가 다시 해설하면서 정돈을 했는데요, 해커의 지문 발견기를 보면 마치 로이킴이 발견해 나가는 이 더듬어 나가는 숲풀 속에서 길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아주 촘촘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로이킴의 팔로드 파티에 대해서 제가 변호사님들 포함해서 관계자 여러분들께 설명하려고 애썼지만 이해하시는 분은 거의 없었고, 그래도 이해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은 2달 이상 스터디를 하신 분들이었어요. 2달 이상 스터디를 하신 분들에게 제가 문의했을 때는 특히 이 발견기를 읽고 나서는 굉장히 투명하게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로이킴의 팔로드 파티 발견 과정은
일단 5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중 그래프라는 건데요. 오늘 여러분이 보신 애니메이션에서는 이 비중 그래프 발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클러스터 그래프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담겨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3번째 발견, 4번째 발견, 5번째 발견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첫 번째 발견과 두 번째 발견에 대해서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이 책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은 무료로 다 PDF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 비중 그래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로이 킴은 선거 결과가 좀 독특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2020년 선거가 아니라 2016년 선거에도 역시 사전 선거가 있었는데 전혀 다른 새로운 패턴이 등장했거든요.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토리당이라고 불렀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전 지역구에서 사전 투표에서 유리한, 말하자면 전국 평균 10% 이상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보다 더 득표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 현상이 너무나 독특하기 때문에 로이 킴이 여기에 뭔가 조작 함수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엠넷이라는 그 음악방송 국민 프로듀스 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새로 데뷔하는 그 가수들을 뽑는 그런 프로듀스 101이라는 사건이 있었죠. 이 프로듀스 101 사건은 기본적으로 미리 그 11팀에 데뷔할 가수를 미리 정해놓고 실시간 문자 투표를 한다고는 하지만 문자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조작 함수가 더해져서 결과값은 원래 정해진 11팀만 뽑히도록 하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온라인 투표라는 맹점을 이용해서 결과 값을 미리 정해놓고 투표는 그 사실은 하나의 쇼가 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는데 나중에 관련자들이 감옥에 가서 실질적으로 큰 처벌을 받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때 이 조작값은 아주 뭐 상당히 단순한 이런 그 수식을 넣어둔 그런 것이었어요. 바로 이제 이 수식이 기본적으로 좀 엉성했기 때문에 보고 있는 시청자들이 이상한 패턴을 발견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결국 그 수식을 찾아내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로이 킴은 이 사건을 착안을 해서 분명히 이런 조작 함수 같은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선거 결과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총선은 프로듀서 101 사건하고 큰 차이가 253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조작 함수가 각 한 개씩 만약에 들어간다면 253개가 전혀 다른 이제 조작 함수가 들어가는 것일 텐데 프로듀스 101 사건에 비해서 4.15 총선은 너무 복잡한 사건이었던 거죠. 실제로 그래도 일정한 조작 함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로이 킴이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첫 번째 이제 시도한 것이 일단 좀 분석을 쉽게 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에 딱 착안을 한 것입니다. 일단은 사전에서 좀 특수한 결과값이 나온 것은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었기 때문에 일단 국민의힘은 배제를 하고 더불어민주당 그 선거 결과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전제로서 먼저 사전 투표 결과값과 당일 투표 결과값을 다른 집합으로 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거 같은 큰 모집단이 있고 표본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사전과 당일이 크게 패턴이 바뀔 가능성이 없는데 21대 총선 지역구 결과를 보면 너무 큰 차이가 있지만 그 전에 20대도 조금씩은 사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더 유리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3% 내외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사전을 많이 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래도 넘어갈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10% 이상 13%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분명히 인적인 가공이 있을 것이다 본 것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사전 그 선거 값을 우리가 의심하게 된 이유가 선거 전략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 민주연구원의 선거전략위원장 이건영 씨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전투표의 보정값이라는 개념을 적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의심스럽게도 그 보정값을 적용한 결과값, 다시 말하면 180석, 253개 지역구
163개에서 163개를 모두 다 가져가는 굉장히 독특한 결과값이 나온 거죠. 예측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그런 결과값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사전 투표 자체가 뭔가 조작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로이킴은 결과값을 분석을 하면서 사전과 당일을 다른 집합으로 본 거죠. 서로 다른 집합으로 생각할 때 로이킴은 사람의 키와 허리 높이를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사람의 키가 있으면은 허리 높이는 키가 큰 사람은 허리 높이가 좀 높아지고 키가 작은 사람은 좀 낮아지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키 큰 사람은 허리 높이도 높고 롱다리 숏다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이킴은 일단은 사람의 키와 허리 높이 상관관계와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 결과가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비슷해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차이값에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 머리를 똑같이 맞추는 표준화를 시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키가 다 같아지는 방식으로 전체 득표율의 사전과 당일 각각을 곱해서 일종의 비중 전체 중에서 사전 비중과 당일 비중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방식으로 표준화를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표준화를 통해서 결과값을 분석했을 때 아주 독특한 패턴이 하나 나왔는데 더불어민주당 당일 득표율 50%를 기준선으로 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에서 당일에서 이미 50% 이상을 받은 모든 지역구가 당일 비중에 비해서 사전 비중이 낮아지는 거죠. 이 현상을 보고 로이킴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뭔가 조작값을 주었는데 이미 당일에서 50%가 넘으면 당선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전표를 좀 덜 주었다, 덜 나눠줬다가 아니라 받은 표를 좀 모자라는데 옮겨줬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것을 이동값이라고 표현을 해서 많은 이제 논란을 일으켰는데 나중에 이 표를 정작 해석을 해준 분이 후사장님 장영우 프로그래머이신데요. 이 부분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이상한 패턴은 분명히 조작의 결과지만 장영우 프로그래머는 이것은 일정한 표를 많이 받은 데서 적게 받은 데로 이동해주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대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면 지금 4.15 부정선거의 전반적인 패턴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쉬운데요. 장영우 프로그래머는 그 한 장의 표를 이제 그려주셨는데 이 표는 이제 그 장영우 프로그래머가 선거 조작 과정을 판세표 5개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 표를 한번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총선을 조작을 하기 위해서 청사진을 짜는데 청사진을 짤 때 제일 먼저 기초 판세표 말하자면 이근영 씨가 공개한 그 판세표와 같은 거죠. 기초 판세표는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전국 민심을 살펴서 분석을 한 것입니다. 이근영 씨가 공개한 표에서 보정값을 넣지 않은 말하자면 우세가 68이고 경합 우세가 67이다 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이 보정값을 넣기 전에 이 판세 그것을 기초 판세표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초 판세표에서 보정값을 넣어서 모두 가져간다 이렇게 보는 건데 다시 말하면 먼저 기초 판세표는 전국을 다 분석을 해서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전국 단위 정보를 수집을 해서 기초 판세표를 만들고 기초 판세표에서 기본 당선자 수를 보고 여기에 보정수를 넣어서 전략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편의상 기본 판세표라고 불렀는데 이 기본 판세표가 나왔을 때 이미 보정값이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기본 판세표까지가 사실은 원래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목표치를 설정한 것인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기본 판세표에 조금씩 표를 움직여서 전략 목표 판세표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전략 목표, 전술 목표 여기에 누가 선거 조작에 관여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팔로우드 파트라는 제작자 표시를 넣는 그런 알고리즘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실현되었을 때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개표 결과 판세표가 나왔다. 지금까지 그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신 분들은 이 얘기를 알아듣는 것이 굉장히 쉬울 텐데요. 중요한 것은 로이킴이 발견한 팔로드 파티는 기본 판세표 또는 기초 판세표 이런 개념 속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초 판세표에서 보정값을 넣어서 기본 판세표를 만들 때 여기에는 팔로드 파티라는 제작자 표시가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제3자가 여기에 새로 알고리즘을 하나 더 넣었다. 이것이 바로 팔로드 파티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처음에 로이킴이 비중값 계산을 통해서 이 독특한 그래프를 발견할 때는 이것은 당락을 바꾸기 위해서 표를 조작을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옮겨지는 표수가 너무 적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옮겨가지고는 그 당락이 바뀌지가 않는데 이 실체가 뭘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약간씩 옮겨지는 그 차이를 전국 단위로 각 지역구마다 사전과 당일의 차이값을 모두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뭐 강주, 강산, 을이다. 거기는 사전 비중값과 당일 비중값이 어떻게 차이 났는지 그 비중 사전 비중과 당일 비중이 각각 얼마가 차이 나는지를 전국을 다 계산을 해서 여기다가 당일 득표 수는 거의 조작이 없다라는 것을 가정해서 당일 득표수를 곱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나타난 데이터가 지금 두 번째 발견이라고 말했던 클러스터 그래프인데요. 실제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전혀 이 그래프의 실체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로이킴이 이 그래프를 바라보고서는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다.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거든요. 숫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1에서 15까지는 쭉 순차적으로 가다가 16과 69 사이에는 수치에서 어떤 종류의 패턴이 발견됩니다. 말하자면 16과 17은 없고 18과 19는 있고 20은 또 없고 21, 22, 23은 있고 다시 24는 없고 25는 있고 그리고 다시 띄엄띄엄 가다가 28, 30, 33, 36, 37, 38, 54, 69 이런 숫자만 등장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 사전과 당일 비중값 차이값이 기본적으로 거의 각 지역구마다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요. 여기에다 당일 득표수를 곱해봤을 때 나타나는 수치가 1에서 69까지가 있는데 그것도 띄엄띄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패턴이 왜 등장할까? 선거 조작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수한 숫자를 다 곱해보기도 하고 여러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로이킴을 이상한 그래프를 발견했다라고 칭찬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 그래프 속에서 7개씩 끊어지는 특수한 뭉치값 클러스터를 발견했다고 해서 거의 사기꾼 취급을 받았거든요. 로이킴이 해커 지문 발견기에서 저자 노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발견을 하고 발표를 했을 때 사람들이 로이킴을 거의 사기꾼 취급을 했거든요. 근데 로이킴은 사전과 당일 더불어민주당 사전과 당일 차이값에 당일 득표수를 곱했을 때 나타나는 1에서 69까지 이 숫자의 비밀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숫자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그려본 것인데 사실 이 패턴은 문제적이거든요. 이 숫자 값들이 어떻게 등장할까 할 때 로이킴이 이것을 그려놓고 7개씩 1에서 7까지 더하면 나타나는 28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보면 뭔가가 보인다. 그래서 이 28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것이고 7개씩 숫자가 뭉쳐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사실 이 발견은 거의 신비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비난을 들었습니다. 변희재 씨까지 이제 가세해서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표현을 집중 공격을 했는데요. 피보나치 수열과 같은 수열은 아닐 수 있지만 어쩌면 그 피보나치 정의에 정확히 들어맞는 구조가 아니라 하더라도 레벨이 다른 숫자들이 앞의 수열과는 다른 구조로 생성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커의 지문 발견기를 보시면 됩니다. 이 한 장의 표, 로이킴은 이것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표현했다가 문매를 맞았는데 적어도
이 패턴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읽어낼 수 있거든요. 사전과 당일, 더불어민주당 사전과 당일 차이값 곱하기 당일 득표수를 표시했을 때 전국 253개 지역구가 이런 패턴으로 나타났어요. 1의 차이값, 2의 차이값, 3의 차이값부터 69의 차이값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현상일까라고 분석을 하면서 로이킴이 그 다음 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표를 읽어낸 것은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실한 것은 로이킴이 그 이전에 수학적인 어떤 조작 함수값을 발견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은 이제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종류의 패턴을 보게 된 것인데, 그래서 제가 문어나 뭐 이런 조개나 이런 해산물을 찾으려고 숫자 속 갯벌에 들어갔다가 전혀 다른 종류의 전혀 이색적인 데이터 값, 마치 금덩어리 같은 그런 것을 발견했다. 이 1에서 7을 합한 28이라는 숫자에 착안을 해서 69까지 가는 클러스터를 찾아냄으로써 로이킴이 전국 253개 지역구를 7개씩 잘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7개씩 자를 때 어떤 원칙에 의해서 자르는지 이것을 다음 주에 제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로이킴의 팔로우드 파티 발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이 첫 번째 비중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인위적인 조작 가공이 없으면 불가능한, 그 전에 2016년 거 결과 데이터에서는 이런 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이후 2020년이 아닌 24년 최근에 있었던 총선에서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2020년에 팔로우드 파티를 넣기 위한 알고리즘을 삽입한 것은 이 선거 조작자들의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15 부정선거를 중심으로 계속 부정선거 규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인데, 여러분이 이미 보셨겠지만 로이킴이 인위적인 그 조작이 없으면 결코 나타날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 사전과 당일 그 관계도, 일종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당일 50%, 이미 50% 이상의 당일 득표율을 받은 모든 지역구에서 사전 비중이 낮아지는 이 패턴 그래프를 발견하고, 이 그래프의 실체를 찾아 나가다가 그 다음에 발견한 이 클러스트 그래프, 사전과 당일 비중값 차이에 당일 득표수를 곱했을 때 나타나는 일종의 지수값, 그것이 그 속에서 로이킴이 7개씩 그룹이 되어 있는 클러스터 뭉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발견은 그럼 이 7개씩 뭉치는 어떻게 뭉쳐 있는가, 어떤 뭉치들인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다음 주에 제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로이킴이라는 사람이 지금 팔로우드 파티를 발견해내는 과정은 보통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조작 함수, 조작 값을 찾으러 나갔다가 조작값이 아닌 다른 종류의 패턴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로이킴이 발견했던 이 팔로우드 파티 알고리즘은 조작 함수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조작값, 조작 함수에 대해서는 저희 맹주성 이사장님이 여러 차례 해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맹주성 이사장님의 이 조작값과는 다른 개념으로 로이킴이 이 조작값을 찾으러 나섰다가 발견한 패턴, 이 비중 그래프와 그리고 이 클러스터 그래프는 또 하나의 위대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1에서 69 사이에 존재하는 이 특수한 지수값에 대해서는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 규명하시는 어떤 분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이 패턴을 통해서 7개씩 뭉쳐있는 이 클러스터, 특수한 집합을 읽어낸 것을 여러분이 이제는 좀 주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제가 금덩어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문어나 조개는 아니지만 이것은 비교할 수 없이 값이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선거 조작이 없다면, 가공이 없다면 결코 중앙선관위가 발표하는 선거 데이터에서 이런 독특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해설할 두 번의 해설을 더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여러분이 일단 이 두 개의 중요한 발견, 그 그래프에 주목을 하시고 지금 이 해커의 지문 발견기를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해설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